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큰 성공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약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를 더 이상 만들 자본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상황 때문이었고요. 명동 코리아 극장과 그 신촌 신영극장에서 그 뱀이 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라기 공무원의 1년 수익이 한국차 15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드라마도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한국에서 한류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천만 영화를 만드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국내 시리즈나 영화를 만드는 제작 편수도 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안녕하세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문화산업을 연구하는 김윤지입니다. 최근 K-팝, K-드라마와 같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영미권을 제외한 나라의 그 콘텐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해외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큰 성공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석을 보면 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K-콘텐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 정부가 과거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나 조선 산업에서처럼 아주 치밀한 설계를 가지고 계획을 했고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서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일부는 사실일 수 있지만 또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정부 역시 그 콘텐츠 산업의 경우는 기존의 그 정부가 발전시켜온 산업들과는 많은 다른 특징들이 많아서 그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나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게 자본을 빌려주고 공장을 크게 지어서 수출 기반을 닦는 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도 어떻게 성공을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이 많았죠. 정부도 제도적인 역할, 기반을 닦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술적인 환경 변화 그리고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면서 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간 것이 어떻게 보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한 것, 즉 산업화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K-콘텐츠의 그 발전은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K-콘텐츠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우연과 필연들이 만나 그 설계되지 않은 성공을 이루게 되었는지, 앞으로 K-콘텐츠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산업화를 이루게 되는 데에는 시장 개방이라는 충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장 개방 충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영화 시장 개방이 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1988년 그 9월과 10월에 있었던 그 명동 코리아 극장과 그 신촌 신영극장에서 그 뱀이 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198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1993년에 타결된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이었는데요. 우리 기억에는 1993년에 쌀 시장이 개방된 것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농산물 시장과 서비스 시장이었고요. 우리에게는 쌀과 영화가 가장 중요한 개방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영화 시장은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외화를 수입해 올 수 있는 회사는 한국에 한 20개 정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20개 정도의 회사들은 한 해에 한국 영화 15편 이상을 만들면 외화 수입권을 보장받는다라는 식의 조건으로 영화를 수입해 올 수 있었죠. 사실 한국 영화는 아무리 만들어도 돈이 되지 않지만 외화 수입권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15편을 억지로 만드는 식의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여간에 한국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외화 수입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직접 배급이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 20개 회사들에게 외화 수입권을 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영화사들이 해외에서 직접 들어와서 각자 극장에 배급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외화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한국 영화 시장을 만드는데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인들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직접 배급이 결정된 영화, 즉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UIP 코리아라는 데에서 첫 번째로 수입해와서 직접 배급을 하기 시작한 영화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가 개봉이 될 때 그 극장에 뱀을 푸는 식으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뱀을 풀어야 했을 만큼 영화인들에겐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우리가 외화를 더 이상 수입할 수 없으면 외화를 수입하는 권한을 헐리우드 시장에 넘겨주게 되면 한국 영화를 더 이상 만들 자본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상황 때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은 계속 진전이 되었고 결국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영화 시장은 전면으로 개방되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몇몇 업체만 외화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바로 영화를 수입해서 직접 국내 극장에 개봉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내 영화사들은 돈이 될 만한 영화를 수입해오기 되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돈이 될 만한 영화들은 모두 직접 배급을 하는 형태가 되었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홍콩 영화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녀유혼, 영웅본색 이런 네 글자로 된 홍콩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때 홍콩 영화가 굉장히 좋은 수준을 보여줬기도 했지만 한국에 있는 영화사들이 더 이상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영화들을 수입해 올 수 없게 되면서 너무 비싼 가격에 수입해 올 수 없게 되면서 조금 싼 대체제로 홍콩 영화들을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잠깐 동안 이런 대체제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외화 수익에 의존하던 영화 시장에는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1993년에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약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개방이 되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1993년 문민정부와 함께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연설을 살펴보면 세계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세계화라는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이제 더 이상 시장을 국가에서 보호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적으로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타개하려고 노력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1994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 보고를 하는 그 보고 문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1993년에 세계적으로 쥬라기 공원이라는 그 영화가 큰 히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쥬라기 공원의 1년 수익이 한국차 15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문구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겪어왔는데 영화 한 편을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차를 150만 대나 수출하는 것과 같다? 당시에 그 정부를 비롯해서 그 많은 시민 대중들한테도 그게 가능한가? 영화는 딴따라인데 이 딴따라로 그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당시에 그 문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십니다. 예, 이런 보고서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정부 조직 체계에도 처음으로 1994년에 문화산업정책국이 신설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영화나 가요 등에 대해서도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영화진흥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1997년, 98년에 이제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도 계속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제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다 동의가 되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새로운 동력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때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안 중에는 지식정보사회론을 차용을 해서 벤처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경제를 조금 더 바꿔보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벤처산업 활성화에 정부에서는 문화산업도 벤처산업과 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입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그 문화산업 기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만들어서 드디어 문화산업이 국가기관산업이고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산업이다라는 것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벤처산업 활성화와 같이 문화산업을 엮어간다는 의미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안에 문화산업 전문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벤처산업 투자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즉 문화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걸 정부의 돈으로 모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흘러올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을 터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김대중 정부 때 나온 그 문화산업 지원 거버넌스 기본 원칙 중에 이제 8길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8길이 원칙이라는 게 이제 8길이만큼 딱 거리를 두자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자는 거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돈을 통해서 지원은 하지만 일일이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고 선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몫으로 넘기고 정부는 이 전문가 지원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8길이만큼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서 그 정부가 직접 선별하지 않고 전문가 단체에게 위임한다. 즉 영화로 치면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콘텐츠라면 콘텐츠진흥원 같은 것을 통해서 각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들은 그 단체들이 하는 거죠. 그 단체들이 일일이 선별하긴 하되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돈만 지원해 준다. 일일이 너는 뭘 지원해도 된다 안 된다를 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정책도 만들었으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도 그 활성화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드라마가 일단 해외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한국 드라마들은 굉장히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문민정부가 출연했다는 게 컸습니다. 문민정부가 출연하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퍼지게 되었고 그 창작 쪽에서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전에는 많은 드라마들을 만들 때 대본을 검열한다든가 특정한 소재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소재도 넓히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1991년에 우리나라에 SBS 민영 방송국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호황이었고 광고 시장도 굉장히 발전해 나갔던 때였는데요. SBS 방송국이 하나 더 생기면서 방송 3사 체제가 되었고 이 3사들은 기존의 2개 회사 중심에서 3개가 되면서 광고 시장을 서로 뺏고 뺏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방송 광고 시장을 서로 뺏고 뺏기 위해서 이제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시청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한국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드라마들을 국내에서만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도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기존에 상사에 계시던 상사맨들을 조금씩 채용하세요. 이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방영되었던 그 드라마들의 비디오 테이프를 주면서 어디든 가서 이것을 한번 팔아봐라 라고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의 다른 물건을 팔듯이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아시아 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드라마들을 팔기 시작하죠. 이때 우리 드라마들이 팔 수 있는 소구 포인트는 싸고 질 좋다. 즉 수준은 일본 드라마와 거의 비슷하지만 일본 드라마의 가격의 한 10분의 1 내지는 20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판매를 넓혀가던 중에 1997년 중국 CCTV에 판매되었던 사랑의 목요일에라는 드라마가 중국 전국 시청률 15%를 기록하는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중국 언론에서 한국에서 한류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류의 기원을 언제로 잡을까라고 얘기할 때 1997년 중국의 사랑이 목요일내가 방영되기 시작하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97년에 이렇게 히트를 쳤는데 또 IMF 금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IMF 금융위기는 사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이긴 했으나 드라마 산업을 보면 이때가 절호의 그 수출의 기회를 넓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반적으로 그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고요. 이때 각 나라들은 모두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비싸게 그 수입해오던 일본 드라마 대신 조금 싸고 질 좋은 그 대체제를 찾기 시작했고 그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한국 드라마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대만 등을 수출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었는데 대만에 수출이 되면 좋았던 점이 대만은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케이블 TV가 굉장히 많았고요. 위성 TV도 많았기 때문에 대만에 수출을 하게 되면 인근의 홍콩, 싱가포르, 중국까지 여러 나라에서 콘텐츠를 같이 공유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IMF 금융위기에 대만을 중심으로 수출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 아시아 전반으로 확대가 되면서 우리 드라마들이 그 굉장히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계속 수출은 늘어나게 되었고요. 2003년에는 그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일본에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드라마를 통해서도 굉장히 돈을 벌 수가 있다. 남이섬에 관광도 오고 콘서트도 하고 굿즈도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드라마도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2005년에 대장금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는 세계 전역으로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우리 콘텐츠를 세계인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 이외에서 사실 드라마들을 파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송 전파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우리나라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멕시코에다 만일 판다고 한다면 특정한 시간대에 그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시아 지역 이외에 우리 드라마를 팔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자막을 넣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막이나 더빙을 해주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추가 비용을 들여서까지 팔 때가 있을까? 그냥 이 상태로 팔 수 있는 정도만 팔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드라마 팔아서 뭐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수출이 확대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조금씩 바뀌게 되었던 것은 그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초고속 인터넷이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떠올려 보면 각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뭘 하셨나요? 드라마 다운로드 받는 거 많이 했습니다. 미국 드라마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10편씩, 20편씩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일들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똑같은 일들을 세계 곳곳에 있는 곳에서 한국 드라마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즐기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방송 전파를 통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국 드라마들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면서 그 한국 드라마의 그 공감대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된 거죠. 특히 이때도 그 자막 문제, 더빙 문제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팬들이 그 자막을 붙여서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늘어나면서 그 한국 드라마들을 같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던 드라마 피버나 비키 같은 사이트 등에서는 한국 드라마들이 오르게 되면 모두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오르게 되었는데 이때 오를 때마다 팬들이 오늘 이 드라마를 번역할 사람 모여라 하면 5명, 6명이 한 팀이 돼서 하룻밤새 번역을 해서 자막을 만들고 이걸 다시 공유하는 형태를 통해서 드라마를 같이 즐기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 확산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기반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들을 많이 즐기게 되는 상황에서 그 2010년대에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OTT에서는 전략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투자를 하고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2017년 만들어진 옥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옥자를 비롯해서 킹덤, 괴물, 오징어 게임 등등을 비롯한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OTT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좋았던 것은 항상 우리에게는 자막, 더빙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OTT들은 바로 자막과 더빙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OTT를 통해서 이 드라마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드라마들도 2가지 제약에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소재의 제약, 제작비의 제약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방송을 통해 만들 때는 많은 소재의 제약들이 있었지만 OTT들은 그런 점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고요. 제작비도 역시 한국의 방송사들이 주는 제작비보다는 더 후한 가격을 쳐줬기 때문에 좋은 제작자들이 OTT를 향해 드라마를 만들러 갔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수출의 한계에 갇혀있던 한국 드라마들이 OTT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자본이 끊임없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시장도 만들어졌고 정부 정책도 만들어졌지만 자본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영화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 시장의 자본, 한국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화를 수입해서 벌어들인 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 간접 배급제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극장들이 푼푼히 돈을 모아서 영화를 만들고 그걸 배급을 받는 형태로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극장주들이 그 영화를 만드는 그 자본의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데 1988년을 기점으로 그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컬러 TV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고 이와 함께 비디오 시장도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사실 헐리우드에서도 계속 한국 영화 시장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디오 시장이 확대되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헐리우드에서 오고 있다는 거는 뭔가 큰 시장에 그 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국내 대기업들도 눈치를 챘고요. 그래서 이때 많은 대기업들, 삼성, 대우, LG 등등 그 기존의 모든 대기업들이 모두 영화 산업에 진입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이 이제 영화 시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영화 시장에 대한 것이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영화를 같이 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도 그 지역에 있는 극장주들과는 약간 코드가 맞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과 영화를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했는데요. 이때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게 80년대 대학가에서 영화운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80년대 영화운동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 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보자 이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영화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분들과 대기업의 자본이 만나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80년대 이 영화운동을 했던 이분들을 보통 신진기획자라고 하는데요. 이 신진기획자들이 대기업 자본과 함께 만든 영화. 처음으로 나온 것이 그 1992년에 삼성 영상사업단에서 만들었던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를 시작으로 기획 영화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기획 영화라 하면 대기업의 자본과 기획자들이 만든 영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지방에 있던 지역의 이 영화 자본들의 경우 굉장히 빨리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1993년에 있었던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사실 그 검은 돈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금융실명제를 실행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채 시장이 동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방에 있던 그 영화 사업자들의 경우 사채 시장에서 어음을 거래하면서 그 자본을 유통해 왔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던 영화 자본들이 많이 몰락하게 되죠. 결국 영화 시장의 자본은 대기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97년, 98년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기업들은 영화 산업에 많이 투자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이제 배워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되자 대기업들이 일제히 영화 시장에서 퇴각하게 되죠. 더 이상 여기서 뭔가 더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모두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은 세 기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에 하나가 CJ 기업이죠. CJ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영화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CJ그룹 같은 경우는 1995년에야 영화 산업에 들어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영화 산업에 들어갔던 과정도 조금 재미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94년에 그 스필버그 감독이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히트친 다음에 새로운 영화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드림웍스 SKG라는 영화사였고 여기에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CJ에 있던 이재현, 이미경 남매가 당시 30대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었는데요. 바로 스필버그에게 달려갑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영화를 만드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더 사실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이제 스필버그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결국 스필버그는 투자자로 이들을 선택을 해서 CJ는 95년에 영화 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직접 스필버그로부터 영화의 투자 배급 등을 배우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9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라 불리는 CGV 강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스터디를 통해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등장하게 되면 영화 시장이 굉장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IMF 금융위기 때 퇴각하는 과정에서도 CJ그룹은 계속 영화 시장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롯데, 오리온 이 두 기업도 역시 같이 남게 되는데 세 기업의 공통점이 모두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영화 시장은 크게 삼각구도로 재편이 됩니다. 첫 번째는 CJ나 롯데나 오리온처럼 멀티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배급사,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죠. 자본이 지금 대기업들이 자본이 모두 퇴각한 상태였는데 이 빈자리를 메꾸게 된 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 발표되었던 코스닥 투자 활성화에서 들어오게 된 벤처 투자자들입니다. 코스닥 투자 활성화로 벤처 투자자들에게 문화산업 투자를 하게 되면 세제 지원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벤처 투자자들이 영화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이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작은 대학 출신의 신진 기획자들, 영화 운동을 하시던 신진 기획자들. 그래서 배급, 자본, 제작 이 삼각구도가 완성이 되면서 그 영화의 메인 투자 시스템을 확립하게 됐고요. 이 세 축이 잘 맞아떨어져서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1000만 영화를 만드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일단 홍콩 영화, 일본 영화, 우리 영화 중에 이 세 나라의 특성이 있었던 게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80년대 후반까지 홍콩 영화 붐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중국 반환을 계기로 그 당시 그 홍콩 영화 투자하는 자본들의 대만 자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대만 자본들이 중국 반환을 계기로 자본 투자를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홍콩의 영화 산업이 기존과는 굉장히 다르게 변화됩니다. 물론 이때 살아남은 몇몇 스타들과 스타 감독들은 헐리우드로 가서 개인적으로는 살아남았지만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대중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요. 일본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점 때문에 어떤 성공이 나왔을 때 굳이 해외로 가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성공을 했을 때 반드시 해외로 가서 이 성공을 더 키워야 한다는 그런 자각을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자각이 굉장히 드물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을 계기로 대중문화가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애니메이션 정도는 아직도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들은 한 내수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의 경우는 해외로 나가자라는 식의 시도를 계속 해왔던 것이 지금의 성장을 이끈 어떤 중요한 동력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K 콘텐츠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K 콘텐츠는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고는 있지만 또 여기저기에서는 많은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에서 여러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영화와 OTT에서도 위기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영화 시장이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사실은 OTT가 굉장히 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OTT가 성장을 하면서 모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많은 시리즈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화는 제작도, 투자도, 배급도, 상영도 중단이 되었었고요. 약 3년 동안의 그런 휴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지기 시작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관람료도 꾸준히 올랐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OTT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는 취향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OTT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콘텐츠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다. 이 중에 내가 정말 봐야 될 것만 보겠다. 골라보겠다. 믿을 만한 것만 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볼 때에도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가성비라 하면 굉장히 빠르게 내가 볼 것만 본다라는 것이어서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 요약본 같은 걸 통해서 시리즈를 단 1시간에 끝내는 일을 한다든가 빨리 감기 건너뛰기를 통해서 후루룩 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장면만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영화관에 가기 위해 영화관 관람료를 치르고 영화를 본다.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행위처럼 느껴지게 되었고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거 정말 볼만한 영화인가? 나 그런 영화만 보러 갈래. 라는 현상이 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서울의 봄 같은 영화가 1000만을 넘으면서 히트를 쳤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기보다는 2주차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첫 번째 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었는데요. 사람들이 조금 기다리는 거죠. 정말 볼만한 영화일까? 괜찮은가? 정말 재밌대? 라고 확인이 되어야 영화관을 가는 이런 패턴으로 좀 바뀌다 보니 전반적으로 영화관의 관람객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OTT에서는 어떤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OTT를 통해서 많은 콘텐츠를 보고 있긴 하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들과 비교할 때 그 국내 OTT들이 자본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등하게 경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글로벌 OTT를 통해서 자본을 받아서 모든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글로벌 자본들이 계속 투자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오징어 게임과 같은 굉장히 히트작을 냈을 때에도 이것을 우리가 직접 유통하지 못하니까 제작비 정도만 받고 끝나는구나. 우리가 뭔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 글로벌 OTT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OTT들이 또 국내사들이 직접 해외로 유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OTT들이 아직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제작을 하는 데에도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쟁이 힘들어지면서 국내 OTT들이 되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국내 시리즈나 영화를 만드는 제작 편수도 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글로벌 OTT들과 갖게 되는 협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국내 OTT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시장을 받쳐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이 점점 자본 싸움이 커지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항상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해야 하는가라는 해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가 왜 세계인들이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영화나 드라마들의 경우는 헐리우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영화 드라마들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적 재미도 있지만 이 안에 헐리우드에서는 만들지 못한 어떤 동양적 가치관이 있다든가, 또는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나 갈등들을 잘 보여주는 작가주의나 리얼리즘을 잘 구현하지만 이게 너무 심각하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중적인 재미를 함께 끌고 간다. 한국의 시리즈나 영화들은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재미도 있다라는 것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사랑을 받는 요인들이었는데요. OTT나 영화관의 위기에 있어서도 타개할 방법은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얼마만큼 더 살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에 적합한 영화들이 나오고 해외에 더 많이 팔 수 있는 드라마들을 우리가 직접 계속 만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것을 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준비된 게 있으면 어떤 기술 환경의 변화나 경제 환경이 변화할 때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30년간의 그 성장 과정에서 늘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터넷 시대가 펼쳐지고, 갑자기 넷플릭스의 시대가 펼쳐지고, 갑자기 민간 자본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때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갖춰진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 중요한 것이고요. 영화나 케이팝 역시 모든 지금 이제까지 한국 콘텐츠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힘들, 대중적이면서도 의미가 있다. 사회적 메시지가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외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K 콘텐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처럼 이제 K 콘텐츠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제 K 콘텐츠의 역사를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어느 자리에 가서도 K 콘텐츠의 미래, K 콘텐츠 현재는 이렇다라고 자기 의견을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상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